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김윤태입니다. 기생충이 고발한 적나라한 한국 현시. 봉준호 감독은 우리 한국 영화에서 가장 사회학적인 통찰력이 번뜩이는 감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 감독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가벼운 위트의 영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봉준호 감독이 던지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196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급속한 고도 성장으로 중산층 중심의 무계급 사회를 건설했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기생충 안에서는 홍강호가 연기하는 기택 가족, 즉 운전사 가족이죠. 낙오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고요. 또 가정부 역할하는 문광 가족처럼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 심지어는 그 사장님 집에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철저히 은폐된 사람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람인 거죠. 영화 속에서 갑자기 또 폭우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높은 곳에 사는 부잣집은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반지하 집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겪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두드리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 집을 파괴하게 되는데 낙수경제학의 효과처럼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풍자처럼 보이긴 합니다. 불평등이 만드는 가난의 냄새?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 부유한 회사의 사장인 박 사장은 자기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냄새를 통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인 차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해외여행을 얼마나 갔다 왔느냐, 맛있는 집을 얼마나 많이 갔느냐, 또는 해외의 멋진 리조트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냐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차별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경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등이 커지면서 열등한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됐지만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오르고 강남의 부자들은 백화점이나 골프장이나 문화를 즐기고 또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조기 유학이라는 장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고 부자 동네 임대 아파트 행복주택도 부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혐오시설이 되고 입주에 반대하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과 강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두 개의 계급으로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외모, 연애, 결혼, 출산의 불평등까지 생기는데요. 저학력,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연애나 결혼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봐도 30대 연령층의 청년들 가운데 상위 30% 사람들은 70% 이상이 결혼을 했는데 하위 30% 소득 계층들은 단지 30% 수준만 결혼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출산 위기는 단순히 인구 위기가 아니라 불평등 위기입니다. 이 불평등 현실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문제인데요.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부자의 감세나 탈규제나 노동유연화가 확산되면서 점차 불평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시장에 맡기자 하는 이 자유시장 근본주의가 전 세계를 사회를 바꾸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나 같은 억만장자가 생기고 또 앞으로 조만장자도 생길 거라고 합니다. 상위 1% 부자 재산이 하위 99%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혁명은 사라졌다. 봉준호 감독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 갔을 때 아카데미 수상식 즈음에서 미국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기생충은 한국에서 사회혁명을 일으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혁명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혁명이라는 것은 무언가 부서뜨릴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명을 통해 부서뜨려야 할 게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생충은 이렇게 복잡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사회혁명을 제기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물론 왜 불평등이 커지냐 이 문제를 답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도 다르고 우리 많은 사람도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등이 개인의 역량을 약화시키고 불행감을 증가시키고
또 정치적인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은 대부분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기술의 진보나 세계 경제의 통합을 가리킵니다. 물론 자동화나 자유무역이 일자리도 없애고 임금을 낮추는 지적은 일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자유무역이나 기술의 진보도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정부가 조세 정책이나 사회 정책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달라진다는 주장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약 19%로 OECD 평균 조세 부담률 25%에 비해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복지 예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은 약 15% 정도입니다. OECD 회원국의 2021년 비율은 22%인데 그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죠. 이제 사회보장제도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나 또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매우 많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매우 큰 거죠. 그리고 또 시간제, 계약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사회보장제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매우 낮습니다.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를 하는데 이것도 선진국 가운데서 가장 낮습니다. 전 세계권 GDP 한국, 이것은 최악?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영국의 리처드 윌킨슨이 다양한 국제 비교 연구를 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미국인 불평등이 또 가장 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적은 스웨덴과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미국은 스웨덴보다도 아동 사망률, 문맹률, 감옥에 수감된 사람의 비율, 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 정신질환, 살인율, 자살률 모든 지표에서 더 나쁜 지표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10,000, $20,000, $30,000 소득은 늘어났지만 불평등이 커지면서 사회적 질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약 0.72명의 세계 최저의 출생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저는 이것은 한국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브로드밴드 인터넷망, 또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갖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저출산이나 사망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양면을 보여주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나오고 노인들이 불평등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의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이고 우리 한국 사회의 커다란 비극이라고 보여집니다. 팬덤 정치인이 사회악인 이유. 결국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는데 정당의 정책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실제로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했는데 지금은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학력 고소득 계층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클린턴이나 오바마 같은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 당원들의 구성도 대졸의 화이트 칼라 고학력 고소득이 되면서 정당의 정책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조세나 복지에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동성애나 낙태나 이런 문제에 관심 갖고 경제적인 재분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당원들의 구성들이 주로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이 관심 갖고 있는 문화적 진보에 더 정책에 반영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학력 제조업 노동자들은 공장이 줄어들고 로봇이나 AI가 등장하면서 점점 일자리를 잃어가고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지지할 정당이 없고 자기가 지지할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없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택배 배달원, 운전사, 청소부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노동자 조직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당이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줄어들고 있죠.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의 민주당에도 또는 진보정당에도 고학력 화이트칼라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소위 강남좌파라고 불리는데요. 명문대학 출신의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전문직들이 대거 정치인에 영입되고 정치 엘리트 가운데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지방대나 고졸, 청년, 여성의 대표성은 아주 낮아졌습니다. 민주당의 핵심 당원이 주로 고학력 고소득 중산층이 되면서 정치적 이슈나 이념적 이슈는 아주 민감해지는데 빈곤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이슈는 관심이 적습니다. 당연히 청년층들도 중요한 정책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이념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게 되자 후보의 이미지만 사회적 이슈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마케팅이나 광고가 결합된 스펙타클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나 온라인 댓글을 통해서 열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지고 팬덤 정치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혐오하는 발언이 열성 지지층의 인기를 끌고 저쪽이 싫어서 찍는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갑의 오락거리가 된 을의 전쟁,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 인기를 얻은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은 불평등한 현실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456명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데스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기생충이 상류층과 하류층에 건널 수 없는 선을 보여줬다면 오징어 게임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생존투쟁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죽어야 자신이 살아남는다고 믿습니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면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죠.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며 목숨을 건 게임 속으로 뛰어들지만 하나씩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마치 주식 투기나 또는 코인 투기나 영끌 투자와 같이 망해가는 사람이 있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두가 그 생존 경쟁에 뛰어드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오징어 게임 안에서 이 치열한 한국 사람들끼리의 생존 투쟁에서 오락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금발의 백인 남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유리창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결정하는 사람들도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게임을 벌이면서 돈을 벌려고 할 뿐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평등을 해소할 근본적인 방법?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 풍자한 대로 사장님 가족은 너무 착합니다. 오히려 운전사 가족하고 가정부 가족이 을끼리 싸우고 전쟁합니다. 우리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사회적 약자나 젊은이들 삶이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정치권이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서로 을과 을끼리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우고 청년 남자와 청년 여자가 또 싸우는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한국 정치와 정당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물론 봉준호 감독의 영화는 해악이 가득하고 웃으며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가 만든 현실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가는 크게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적인 경제 제도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라는 것도 초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도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고 규제받지 않는 자유시장은 필연적으로 이 사회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무한 경쟁과 양적 성장만 추구한다면 삶의 질과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사회 제도가 약하다면 우리의 불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통합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없다면 불평등 민주주의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